이 앞 시간에는 남명 선생이 태계 선생에게 보낸 답신과 이 서 텍스트의 상황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의도성과 용인성, 상호 텍스트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답신 전체는 따로 제목 밑에 있는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필요할 때 더보기를 누르면 답신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남명 선생의 답신 텍스트는 1553년에 쓴 태계 선생의 편지에 대한 남명 선생의 답신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인사, 본문, 끝 인사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01부터 04는 첫 인사에 해당하고 05부터 19는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 즉 본문에 해당하며 20, 21은 끝 인사에 해당합니다. 첫 인사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01에서처럼 태계 선생을 북두성같이 우러러 사모하였다고 하면서 02에서는 오랜 책 속의 성현과 같이 긴 세월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태계 선생에 대한 평소의 생각과 언젠가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편지 속에는 썰약이 넓고도 많아 문득 간절하고 진지하게 주신 깨우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매우 친한 벗처럼 일찍이 아침 저녁으로 만난 것 같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인사입니다. 여기까지는 태계 선생과 남명 선생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서신 05부터는 하고 싶은 말, 본문에 해당합니다. 본문 05에서부터는 남명 선생과 태계 선생의 생각이 서로 달랐습니다. 이를 일치시켜야 용인될 수 있습니다. 태계 선생이 보낸 편지에서는 남명 선생이 지금은 출사할 때라는 것이고 남명 선생은 출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사해도 지금 조정의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늘을 속이고 하늘 물건을 도둑질할 수밖에 없기에 출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05부터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05에서부터 19까지는 본문에 해당하는데 05에서 남명 선생은 식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찌 아끼는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는 태계 선생이 출사의 명분을 여러 가지로 들어 말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태계 선생이 편지에서 출사의 명분으로 제시된 것들을 보면 당신은 이조에서 인재로 청구받은 분이다. 사사로운 것이 아니다. 임금의 의리를 평계칠 수 없다. 풍계를 뛰어넘은 조처이다. 같이 인재로 청구받은 친구 성수친과 이하는 이미 출사하였다. 지금 뱃을 하러 나가면 위로는 훌륭한 조정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될 것이고 아래로는 내 한 몸의 쌓아온 경륜을 펼칠 수 있다.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상황점검이라 합니다. 상황점검이 끝나면 용인성을 위하여 상황관리를 하게 되는데 다음부터가 남명 선생이 하는 첫 번째 상황관리입니다. 편지에서 말한 태계 선생의 출사 명분에 대하여 남명 선생은 05에서 보면 속 뜻으로 보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내가 내 한 몸 아끼자고 안 나간다고 혹 오해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식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찌 아끼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사하지 않은 까닭은 공육 이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조에서 나를 인재로 청거한 것은 내가 공육에서 보면 단지 헛된 이름을 꾸며 얻음으로써 한 세상을 크게 속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이 육품 벼슬을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니 내가 출사하지 아니하는 것은 임금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세상은 하늘이 낸 것인데 세상을 속이는 것은 곧 하늘을 속이는 것이고 세상을 속여 벼슬을 받는 것은 하늘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아 공팔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역시 도둑이라 말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명선생의 이와 같은 생각은 남명선생의 나이 31살에 성리대전에서 이윤의 뜻을 뜻으로 삼고 안자의 학문을 학문으로 삼아 벼슬에 나아가서는 경륜을 펴서 업적을 이루고 초야에 있으면서는 지조를 지켜야 한다. 대장부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벼슬에 나아가 아무 하는 일도 없고 초야에 있으면서 아무런 지조도 지키지 않는다면 뜻을 세우고 학문을 닦아 장차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글을 읽고 위기지약의 뜻을 둔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결같이 지켜온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남명선생의 글 곳곳에 나타납니다. 1555년의 얼묘 사직소에서는 헛된 이름을 바쳐 몸을 파느니 알찬 곡식을 바쳐 벼슬을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헛된 이름을 팔아서 전하의 간작을 얻어 그 녹을 먹으면서 그 녹에 맞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또한 신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고 1564년 태계 선생에게 보낸 남명선생의 서신에서도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을 뿌리고 빚을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 천리를 담론합니다. 헛된 이름을 훔쳐서 남들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러한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남명선생은 출사에 있어 문제의 초점은 자신이 벼슬에 나아가서 경륜을 펴서 업적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남명선생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럴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태계선생 같은 분과 아무리 뜻을 함께 하더라도 성렬대비, 문정왕후와 윤원영 같은 무리가 있는 조정에서는 도무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남명선생은 조정에서 벼슬 자리를 내린 것 자체가 이미 하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라고 보고 공구에서는 이 때문에 곧 몸둘 바를 모르고 구부려 두려워하며 날마다 하늘의 꾸지람을 기다렸는데 10에서는 하늘의 꾸지람이 과연 이르러 11에서는 지난해 겨울에 돌연 허리와 등이 한 달 남짓 쑤시고 아프더니 갑자기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정도가 13에서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정도이고 12에서는 이제는 행인들 무리에 나란히 설 수도 없고 평지를 걷는 것은 더더욱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4에서는 남들이 심히 비웃고 스스로는 탄식하고 있는데 어찌 조정에 나가 일을 하며 또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경륜을 펴서 업적을 남길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더욱 하늘을 속이고
계속 도둑질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어 도무지 출사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남명 선생은 자신이 출사할 수 없음이 태계 선생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출사 문제에서 말을 바꾸어 처음 인식을 같이 했던 학문적인 부분으로 되돌아가면서 명철함과 발운산을 이야기합니다. 텍스트 언어학적으로 보면 두 번째 상황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명 선생은 학문을 함에 있어 15에서는 다만 생각건대 공에게는 서각을 태우는 듯한 명철함이 있지만 식에게는 동의를 인뜻한 탄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16에서는 또한 아름다운 문장이 있는 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서로 교류하면서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하여 17에서는 태계 선생에게 먼저 눈병까지 있어 앞이 흐릿하여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한 지가 여러 해입니다. 그리하여 18에서는 명공께서 발운산으로 눈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즉 태계 선생에게는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명석한 판단력이 있지만 자신에게는 세상을 바로 읽는 눈이 없으니 발운산으로 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두 학파의 스승으로서 보이는 공경의 태도로 예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맨 처음 공일에 쓰인 평소 하늘에 있는 북두성같이 우러러 사모하였습니다와 통하는 말입니다. 19에 있는 삼가 헤아려 주십시오도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20, 21은 끝 인사에 해당합니다. 20에서 멀리서 지면을 빌리니 파초익 같은 마음을 어찌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는 학문을 토로함에 있어 아직도 못다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으로 계속 교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제 서신 텍스트에 나타난 상호 텍스트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신 15에서 공에게는 서각을 태우는 듯한 명철함이 있지만 식에게는 동의를 인뜻한 탄식이 있습니다에서 서각을 태우다는 진서옹교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에서의 인유입니다. 옹교열전에 옹교가 무창에서 돌아오다 우지기에 이르렀는데 수심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물속에 괴물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옹교가 서각을 태워 물속을 비추어 보았는데 괴물의 기이한 형상이 마치 수레를 타고 붉은 옷을 입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서신 15 공에게는 서각을 태우는 듯한 명철함이 있지만은 공에게는 상황에 맞게 빠르게 판단하는 명철함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15에서 식에게는 동의를 인뜻한 탄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는 한서 사마천 열전에 나오는 말 저는 생각건대 동의를 이고 있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바른 판단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들은 상호 텍스트성을 가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답신 텍스트의 결속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